11월 22일 저녁입니다. 퇴근길 15분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현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얘기는 안심전환대출이 흥행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일단 먼저 오늘 뉴스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안심전환대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그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빌리신 분들 중에 3억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변동금리로 주담대 빌리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책으로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이 대출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는 저희가 이걸 짚어보는 이유는 흥행이 실패했다는 이유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 지금 올해 9월부터 이미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공급 목표가 25조 원 네.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채워진 액수 바로 7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의 28%밖에 달성을 못했고 그만큼의 사람만이 이 정책 상품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고정금리 최저 연 3.7%는 굉장히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좋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실패했냐? 바로 이 신청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9월에 1차 접수를 받으면서 이제 이 주금공에서 내놓은 신청 자격이 일단 주택 딱 한 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이 주택 시가가 4억 원 이하 그리고 부부의 합산 소득 요건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세가 수도권 주택 매매 평균 가격만 해도 6억 6천만 원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서울만 해도 지금 9억 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4억 원 주택이 있냐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왜 4억 원이라고 그때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금융당국에 물어봤습니다. 왜 시가 4억 원이라고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셨냐 했더니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싼 집값부터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밑에서부터 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줄 세운 것 중에 25조 원 규모를 계산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 커트라인이 주택이 4억 원까지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시가 4억 원 주택 중에 이렇게 좀 해당되는 분이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소개했을 때도 소비자들 반응이 이제 4억 원 주택이 어디냐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출 상품 어떻게 신청하냐 이런 반응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행이 실패했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게 사실 조금 예견된 게 아니었나 그렇군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1차에 지금 굉장히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을 발판 삼아서 이제 이번 달에 2차를 접수를 받았는데요. 이때는 신청 조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지금 4억 원에서 시가 6억 원으로 높였고요.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 요건도 1억 원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실 28%까지밖에 안 됐다는 건데 그래서 현실 집값도 반영을 못했다는 소비자 평가 나오고 또 외면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심전환 대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이랬나요? 예전에는 사실 지금이 세 번째예요. 네. 지난 2015년 그리고 19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번째인데 지난 두 번의 안심전환 대출 상품 접수 당시 모두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 몇 년 새 집값 급등했는데도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집값 시세 반영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소비자들 평가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1월부터는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우대형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때 공급 목표를 또 50조 원까지 올리고 또 주택가격 기준도 9억 원까지 확대, 대출 한도도 지금 3억 6천에서 5억 원까지 확대를 해서 좀 신청을 더 받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9억 원까지 확대를 한다고는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출시하면 괜찮을 거냐 어떻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신청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 4억 원에서 9억 원까지 확 올리겠다 이건데요. 지금 근데 또 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로 지금 얼어붙어 있는 채권 시장에 또 충격을 한 번 더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급 규모를 2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또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종의 채권으로 분류되는 MBS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초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한전채가 그랬듯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이 자금 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지금 기준이 9억 원으로 높여지잖아요. 근데 다른 정책 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의 불만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금자리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값 6억 원 이하인 분들이 4%대로 이제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인데 지금 집값이 이거보다 더 높은 9억 원대인데 그 금리는 더 낮은 4%보다 더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금자리론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집값 더 높은 사람이 나보다 더 적은 금리로 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채권시장 얘기도 있고 형평성 얘기도 있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반형으로 9원까지 이제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면 이용해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변동금리 그 이자율 부담이 너무 높으시면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신다면요. 근데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이자율이 정해진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해 내놓은 우대형 그 안심전환 대출의 그 이자율보다는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연 3.7%였는데 지금 최근 또 그 사이에 급격히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또 시중은행 주담대 상환기간이 거의 최장 40년인데 이 안심전환대출 만기는 10년에서 3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기 30년이 넘는 주담대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갈아탔을 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을 때 오히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당장은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사정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금리의 꼭대기가 과연 어딘지 계속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년 1월에 시행될 때 그 금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물가 얘기를 마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상승될지 이렇게 전망하는 지표인데요. 이번 달은 4.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요새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약간 조금 보합이라고 하나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8월부터 4달째 4.3, 4.2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년간 소비자 물가에 대한 체감 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 인식이라는 지표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린 5.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나 외식같이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석유류나 농축 수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개월 만에 7%대로 이제 내려앉은 미국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집값이 계속 많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집값 전망은 어떻게 나왔죠? 집값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요. 집값 전망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7개월 연속 이러면 하락세를 이어가는 거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수가 이번 달에는 63을 기록했는데 이게 100보다 높으면 올라갈 거다. 100보다 낮으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건데요. 6월부터 이 100 위에 있던 이 지수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월 연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낸 지표도 더 안 좋아져서 86.5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급등이 뭐 멈칫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사려고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생활 인플레이션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끼시는 것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식비나 공공요금은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지금 각종 분야에서 사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각종 분야에서는 사실 인상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또 10% 안팎으로 최대 한 13%까지 오를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올해도 한 14% 넘게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0% 넘게 더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실손보험이 사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제2의 건강보험 같은 네.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또 15% 정도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이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어서 또 뭐 어쩔 수 없다,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이 1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100원을 보험료로 지급을 하면 보험사에서 130원을 이제 보험금으로 준다. 네.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또 지적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보업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지난 3분기까지만 3조 원 넘게 거의 4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나 늘어난, 26%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 보험 인하하겠다면서 이제 국민 고통을 분담하겠다 이런 이유로 인하를 했는데 이 때문에 또 자동차 보험료는 인하하는데 실손보험료는 올린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험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우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건 지금 상황이 어떠죠? 네. 사실 이 밀크플레이션이 가장 우리한테 와닿는 이제 물가 인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마디로 이제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빵, 뭐 요거트 이런 모든 이런 우유와 관련된 제품들 물가 그리고 가격이 줄줄이 된다는 의미에서 밀크플레이션이라는 거고요. 지난 17일부터 유업계에서 유제품 가격을 인상을 단행했고 줄줄이 지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 3일에는 원유 가격이 리터당 50원 정도 오르면서 이 오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우유에서는 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정도 올렸고 매일 유업이 흰우유 10% 그리고 남양 유업도 8% 이렇게 올리면서 가공유, 요거트, 뭐 제빵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흰우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뭐 제과 제빵 전문점 가격 동향을 살펴봤을 때 뭐 인상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업계에 밝혔다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부가 요청한 만큼 일단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제빵 업체에서는 올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당연히 우유값이 조정됐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네. 또 가격이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프랜차이즈 중에 이디야 커피는 뭐 최대 700원 정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가 잠정 보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업체들한테 요청했기 때문인 걸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으로 때우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이제 대리점에서 들여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업체들의 출고가 인상에 따라서 대리점 납품 가격도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이 이런 인상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뭐 물가 오른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우울하기도 한데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자제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SBS 주요 경제 뉴스 보시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주택 보유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에서는 몇몇 집에 한 집꼴로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122만 명, 서울에서만 58만 4천 명으로 서울 시내 주택 소유자의 22.4%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23만 명이며 이들의 평균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4만 원 줄어든 108만 원입니다. 월드컵을 맞아 유통업계가 분주합니다. 하지만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월드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많은 기업들이 축구 관련 이미지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 개막과 함께 특별 제작된 월드컵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라면과 햄버거, 커피에 맥주까지 제품 전면에 손흥민 선수 얼굴을 새겼습니다. 손 선수 얼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주문하게 됐어요.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월드컵 로고부터 월드컵이란 단어까지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식 후원사가 아닌 회사들은 손흥민 선수를 내세워서 월드컵 행사를 하는 겁니다. 손 선수가 연상되는 단어인 월드클래스의 줄임말 월클이나 소속팀 토트넘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토트넘 스퍼 경기 당일이나 이제 월드컵 기간에 앞서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치킨 카테고리에서도 조금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모델료도 업체별로 최고 15억 원까지 올랐는데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계약 이후에 판매량이 20% 이상 증가한 등 긍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 축구협회와 손잡고 대표 선수들 얼굴을 새긴 상품을 팔거나 전 국가대표들과 함께하는 회사들까지 나오면서 월드컵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고돼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는 번 돈의 절반을 식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60대 A씨. 냉장고에 재료라곤 김치 몇 가지와 두부, 계란 정도고 고기나 생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벌이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물가는 훨씬 빠르게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두 가지 잡으면은 몇만 원이고, 그러면 조금만 더 잡으면은 그냥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하루 일당 그냥 다 날라가서 제대로 그 밥을 한 끼 먹다 보다 그냥 배고프면 달래자. 이런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올 3분기에 소득 하위 20% 가구는 번 돈에서 세금과 이자 등을 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절반을 식비로 썼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90만 원 정도인데 47.5%인 43만 원을 식재료비와 외식비로 쓴 겁니다. 여기에 20만 원 정도 전기, 가스, 월세 등을 내고 나면 옷 사고 병원 다니는 등에 쓸 돈은 30만 원 안 되게 남는 셈입니다. 상위 20% 가구가 액수로는 3배 넘는 127만 원을 식비로 썼지만 가처분 소득의 15.9%만 쓴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이 진행되면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양극화와 소비 양극화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분기에도 라면과 우유, 빵 등 기본식품 가격이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된 만큼 정부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챙겨서 충격을 줄여줘야 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이제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었을 텐데 처음으로 100만 명 넘어섰다면서요. 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130만 7천 명인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3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 공제액을 넘을 경우 내는 세금이죠. 현재 이 주택 기본 공제액은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토지의 경우 이 건축물 없는 토지 등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원까지, 상가나 공장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어제부터 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 하시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고요.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이 주택 양도나 증여, 상속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은 납부 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올해 부과 대상자가 130만 명이 넘었다. 뭐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22.4%가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이제 어제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종부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분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육박하는 28만 9천 명이 늘어서 122만 명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17년 33만 2천 명과 비교하면 4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집을 가진 국민 대비 과세 인원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5년 전엔 100명 중 2명에 불과했던 게 이번에는 100명 중 8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건 올해 초 이 공시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 넘게 올랐습니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4조 1천억 원으로 5년 전에 10배에 해당합니다. 네, 특히 최근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종부세 내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이제 실제 자기가 사고 파는 거래 가격보다 더 이제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지도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인지 이번 정부는 이제 종부세 부담을 좀 줄이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죠. 그렇죠. 이 세금 계산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낮춘다던가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면서 원래 주택분 종부세액 추산치인 9조 원의 절반 이상이 줄긴 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도 3천억 원 정도 줄어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 137만 원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 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219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7월 기본 공제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야당이 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회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가 그동안 맥주값을 안 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국엔 올린다고요? 네, 오는 25일부터인데요. 클라우드 맥주 가격을 평균 8.2%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이 오르는 건 13% 넘게 오르는데요. 29,000원 정도였던 생맥주 20리터 한 통의 출고가가 3,000원 가까이 올라서 32,900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맥주업계 3위인 이 롯데칠성은 2020년 코로나 때 오히려 출고가를 낮춘 바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또 이 과세체계 변동으로 세금이 줄어든 만큼 최대 13.5%까지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3월 하이트 진로와 오비 맥주가 테라와 카스 출고 가격을 각각 7.7%씩 올릴 때도 롯데는 가격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원재료값과 부자재값 인상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을 올리게 됐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잘 들었습니다.